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한능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달 전에 있었던 내년도 법학 적성 시험 리트 언어 이해 영역에서 한능검에 종종 출제되는 대한광복회, 대동단결 선언 등이 언급된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지문의 주제는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식인들 사이에 군주제와 공화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천되어 갔는가인데요. 자, 일단 같이 지문 읽어보시면서 또 군데군데 한능검 시험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 28번부터 30번까지 세 문제의 지문입니다. 대한제국기 지식인은 대체로 군민공치, 한자도 나와 있지만요, 임금하고 백성이 함께 다스린다. 바로 군민공치입니다. 체제를 주장했다. 이들은 유교를 기반으로 서구 학문을 받아들였기에 급격한 체제 변화를 경계했다. 입헌 군주국인 일본을 통해 헌정 질서에 대한 서구 지식을 수용한 점. 여기서 일본은 이제 1868년에 그 메이지 유신을 거쳐가지고 천황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다 헌법을 만드는 것이죠. 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전제 군주국에서 군주제 부정이 정치적 반역이라는 점도 있었으나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기에는 일반 국민의 정치적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인식도 컸기 때문이다. 자, 이 첫 번째 문단은요, 대한제국기 지식인들은 일단 군민공치체제, 즉 아직 군주제를 부정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군민공치체제를 주장한 근거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고 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갑니다. 황제와 관료들의 무능과 변절로 국권을 잃어가는 상황이 이어지자 일반 국민의 각성과 능력 배양을 통해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자각이 일면서 국민 주권론이 등장했다. 여기서 근데 혹시 오해나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게요. 이 국민 주권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황제라든가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개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요 문단 끝에 가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국민 주권론이 등장했습니다. 그 배경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1909년에 이상설의 신한일보 논설은, 자, 이상설 선생 하면은 바로 1907년 고종이 파견한 헤이그 특사, 세 분 중에 한 분인데, 하여튼, 헤이그 특사가 1907년인데, 이 1909년은 그보다 2년 뒤의 일이네요. 자, 하여튼, 워낙 이상설 선생이 세계 각지를 무대로 해서 정말 아주 다양하게 활동하신 분이라서 그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지문부터 먼저 보면은 이상설의 신한민보 논설은 이런 인식 변화를 잘 드러낸다. 여기서 참고로요, 신한민보라고 하는 신문은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로 대한인 국민회도 한능검 시험에 미주 지역에서의 한인 독립운동 단체 또는 애국 계몽운동 단체로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안창호 등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단체가 대한인 국민회고요. 거기서 발간한 신문이 신한민보입니다. 벌써 이상설 선생은 1909년에 이렇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그 이상설 선생의 세계를 무대로 한 활약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상설은 유럽을 순방하며 파악한 서구 정치체제를 소개했다. 임금을 위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임금을 둔 것이며 임금은 인민의 사물을 위한 공목일 뿐이니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상전이 인민의 책망을 면할 수 없다. 또 주권이 있는 나라라야 임금이 있을 수 있는데도 우리 인민은 나라가 망해도 임금에게 복종하는 것만 생각하고 주권이 없어져도 임금이 있다고 믿는다. 인민의 이런 인식 때문에 임금만 굴복시키면 인민은 자연 복종할 것으로 일제가 생각한 것이다. 자, 바로 이건 얘가 뭐겠습니까? 1905년 을사늑약도 그렇고 1910년 한일합방도 그렇고 뭐 그 당시 대한제국이 다 대한국 국제를 통해서 황제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전제 군주국가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황제만 어떻게 잘 무너뜨리면은 나머지 백성들은 알아서 다 따라올 것을 믿고 결국 고종하고 순종이 이렇게 차례로 무너짐으로써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한일 합방이 된 것이죠. 네. 자, 뭐 당시에 의회 같은 것이 전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억지로 의회 동의 구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황제만 굴복시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고요. 자, 근데 여기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이상설은 군주제 부정을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그 얘기는 입헌 군주제가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래서 제가 요 문단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 주권론이 등장했다고 해서 곧바로 군주제를 배제하고 공화제로 가자는 그런 사상이 아니었고요. 일단 이 문단까지는 역시 아직 이상설 선생까지는 군주제를 부정하지는 않았고 아직까지는 입헌 군주제가 이상설 선생의 유일한 선택지였다. 여기까지 잘 헷갈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문단 넘어가기 전에 이상설 선생 이분이 또 헤이그 특사로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한능검 시험에서도 워낙 이상설 선생이 국제적으로 여러 곳에서 활약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시험 문제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이 시기에 이상설 선생의 활약상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이그 특사 파견되기 1년 전인 1906년에요. 벌써 북한도 가셔가지고 서전서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국내에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1907년에 고종에 의해 가지고 헤이그 특사로 선발되었을 때도 국내에서 선발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그 서울에서 올라온 이준 열사 등하고 같이 합류한 것이죠. 자, 하여튼 이렇게 헤이그 특사 갔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에 일제에 의해 가지고 고종은 강제 퇴위되었고요. 그 대한제국 법정에 의해 가지고 대한제국 재판소에서 이상설 선생은 결국 골석 재판이라고 그러죠. 일단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상설 선생은 귀국을 하지 못하고 여기 지문에 나오듯이 뭐 러시아, 연해주, 뭐 미국, 뭐 서양 여러 군데를 지금 이렇게 다니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1907년에 헤이그까지 갔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1909년에는 여기 대한인 국민회 쪽에서 샌프란시스코 쪽에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연해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설 선생이 연해주에서 활동한 걸 암시하는 내용이 바로 다음 문단에 나오겠습니다. 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단입니다. 대한제국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어 가자 국권 회복을 위해 망명정부 수립이 유력한 방법으로 대두되었다. 국내외 국민을 결집하기 쉽고 외국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13도 의군의 도총재 유인석, 여기서 참고로요, 여기 13도가 나오니까 마치 한국사 시험이나 한능검에 잘 나오는 바로 1907년 정미의병이 발전해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폈던 13도 창의군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13도 창의군, 그 서울 진공작전을 폈던 13도 창의군이 아닙니다. 일단 1910년경에 연해주 쪽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13도 의군입니다. 하여튼 여기 도총재가 유인석인데, 자, 유인석 하면 또 대표적으로 위정척사파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을미의병 때도 을미의병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하고요. 특히 유인석 같은 경우는 일종의 중화주의자 같은 그런 사상이죠. 네, 위정척사파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하여튼 이 유인석은 이상설과 함께 1910년 7월, 자, 아직 한일합방 되기 거의 뭐 한 달 전이네요. 1910년 7월 고종에게 연해주로 가서 망명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영도해 줄 것을 청했다. 근데 뭐 고종이 이거 받아들일 리가 없고요. 하여튼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벌써 이상설 선생은 이 시기에는 또 연해주에 가 계셨습니다. 네, 하여튼 유인석은 임금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역시 위정 척사파라는 배경지식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서양의 입헌 정치에는 반대했다. 평등과 자유에 의한 무질서보다 신분의 차별을 인정하는 질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3문단에는 대한제국이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이상설과 유인석, 이런 그 당시 뭐 독립운동가라고 할까요? 하여튼 망명정부 수립을 노력했던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군주제를 지지하는, 또는 군주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공화정 얘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갑니다. 이제 대한제국이 망했고요. 1910년 들어갑니다. 독립운동 진영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자,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발발되었죠. 세계대전의 발발로 동양에서 중일전쟁과 독일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이를 독립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 하는데, 이제 또 세계사 공부한 분들은 알겠지만 독일하고 일본이 1차 대전 동안에 전쟁을 벌인 적이 없죠. 그리고 2차 대전 때에는 또 원래 독일하고 일본이 이탈리아와 함께 한 편이었습니다만, 이 1차 대전 당시에는요, 일본은 미국 편이었고 독일은 이제 이른바 동맹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독일,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다고 나중에 탈퇴했지만 이탈리아, 뭐 오스만 제국, 이런 나라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킨 나라 쪽에 속합니다. 즉 동맹국에 속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독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근데 사실 실제로 중일전쟁은요, 여기 제가 썼지만 1차 대전 중에는 중일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나중에 37년 가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독립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 1915년 3월 상하이에서 결성된 신한혁명당. 자, 이게 신한혁명당 기억이고요. 나중에 니은 대한광복회하고 같이 나중에 또 문제 나오니까 잘 봐둬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이 신한혁명당은요, 1915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나중에 1919년 파리 강화회의 때 뭐 김규식을 파견해서 독립청원서를 냈다. 바로 그때 나오는 신한청년당이 아닙니다. 아직 이때 신한청년당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여기서 나오는 단체는 신한혁명단입니다. 자, 이 신한혁명당은 국내외를 연결한 독립전쟁을 위해 군비를 정비하면서 중국과 군사 원조 동맹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이 조약의 국제보증을 독일에서 구하려 했다. 그런데 독일이 제국이고, 그렇죠. 아직 이때 1차 대전 중에는 독일이 아직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고 중국에서도 위안스카이가 세력을 확장. 자, 뒤에 또 신해혁명
신해혁명 얘기가 나오지만, 자, 위안스카이가 청나라 내부에서 이제 청나라 내부에 있다가 그 신해혁명을 일으킨 순원동하고 협상을 해서 청나라 황제는 물러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이제 이후에 대총통이 되었는데, 단순히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물론 나중에 실패하고 결국 화병으로 죽었죠. 하여튼 중국에서도 위안스카이가 세력을 확장할 것이 예상되므로 독립전쟁에서 두 나라 지지, 바로 독일하고 중국입니다. 두 나라 지지를 얻으려면 재정을 표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신한혁명당은 고종을 당수이자 미래정부의 원수로 추대했다. 역시 또 고종을 또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또 아까 그 이문단 쪽에 유인석 등의 망명정부 그 수립운동하고 역시 공통점이 있네요. 자,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여, 그렇죠. 일단 또 독일하고 일본하고 전쟁도 벌어지지 않았고요. 중국하고 일본도 전쟁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독일의 지지를 얻으려고 일단 재정을 표방하려고 했는데 그 독일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이 성전국이 되었고 신한혁명당의 노력은 좌절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제 1차 세계대전 중간에 바로 1915년경에 그 동아시아사에 잘 나오죠. 바로 독일이 위안스카이 정부에 대해서 21개조 요구사항이라는 걸 내밀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권들을 일본에, 그러니까 독일이 가지고 있던 이권들을 일본에 넘겨달라 그런 거였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둥반도 이권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 1차 세계대전 도중에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둥반도 이권을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걸 다시 중국 쪽이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사 운동도 있었고 뭐 쭉 또 그런 나비 효과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일단 1차 대전 중에 그 당시 신한혁명당이 그 중국하고 독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을 표방했다. 이 사이드이야 같은 얘기로 좀 동아시아에서나 세계에서 잘 나오는 개념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드디어 공화제가 등장하는 문단 나갑니다. 네. 신한혁명당이 독립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군주제를 지지했다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아직 군주제와 공화정이 선택 가능한 제도로 논의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일어난 신해혁명. 자, 근데 참고로 여기 1차 세계대전은 14년이었고요. 그 신해혁명은 1차 대전 발발 전입니다. 1911년 신해년에 일단 신해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12년에 청나라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 신해혁명은 만주족의 지배에 저항하는 혁명인 동시에 군주 정체를 전복하는 혁명이었다. 자, 드디어 이제 공화정 등장합니다. 이는 독립운동가들이 반일미 공화혁명이라는 이중혁명을 지향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화제를 지향한 단체가 이제 바로 대한광복회 등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한눈금에 잘 나오는 개념들 쫙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독립운동 단체에서는 1915년 여름에 결성된 대한광복회, 그렇죠. 이 대한광복회를 또 결성한 중심 인물이 박상진 선생이죠. 제가 참고로 이름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상진 선생 등이 조직한 대한광복회가 공화제를 지향하였습니다. 자, 대한광복회는 독립군 양성을 위한 군자금 모집과 무기 구입 및 친일 부호 처단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자, 이것도 한눈금 자료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이들은 국내외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한 후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기다렸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일시에 혁명을 일으켜 독립을 쟁취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대한광복회가 전제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공화국의 독립국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은 전제군주제를 한 것은 체포된 회원의 재판 기록에 나타나는데, 이들은 광복회의 목적이 국권 회복과 공화정 수립에 있다는 것, 나라의 왕이 없으므로 민국을 세운 것이라 진술했다. 자, 이렇게 대한광복회가 공화정을 지향하면서 활동한 얘기들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앞전에 있었던 한능검 75회 37번 바로 그 문제에서도 이런 내용의 자료와 선지가 나왔습니다. 같이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30주대 한능검 심화시험 중에서 대한광복회가 나온 문제입니다. 바로 이 자료가 김한종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여기 바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1915년 대구에서 박상진 등이 국권 회복을 위해 조직한 바로 대한광복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료에 계속 이어집니다. 군자금 모집과 친일 관리 처단을 주도했다. 근데 이 김한종이라는 분은 박상진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고 어쩌고 합니다. 바로 이 김한종, 박상진 이런 분들이 사형을 선고받은 판결문이 또 이것도 앞전에 66회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단체는 결국 대한광복회를 말하는 문제고요. 결국 대한광복회에 대한 선지는 선지 1번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였다. 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때도 공화정을 지향한 단체였다. 물론 한능검 지문에 안 나오지만 대한광복회의 대표적 키워드로 공화정 지향 같이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잘 알면은 국어도 그렇고 리트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 풀기가 수월하죠. 네,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동단결 선언 나옵니다. 1917년 대동단결 선언도 국민주권론을 기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화제 정부. 자, 근데 여기 참고로 아까 이 문단에 나왔던 국민주권론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은 뭐 일단 여기 대동단결 선언하고 같습니다. 즉 주권이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있는데 다만 군주제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대동단결 선언은 뒤에 보시면은 일단 그
국민이 주권을 지금 계승했다. 그런 인식의 차이를 지금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민 주권론을 기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화제 정부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제시했나 뒤 이어집니다.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날, 즉 한일합방 말하는 것이고요.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날은 곧 우리가 주권을 계승한 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즉 헌법과 마찬가지죠. 임시헌장 제1조에 공화제를 명시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함. 아주 이렇게 해서 좀 강력한 이미지를 남기면서 여운을 남기면서 끝맺었습니다. 자, 여기서 역시 바로 한능검 아까 75회 시험에 뒤이어서 38번 문제 대동단결 선언이 나왔으니까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 여기서 어떻게 공화제 정부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했는가, 이 지문하고 같은 맥락의 글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38번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 등의 이제 공포하던 여러 법령이라든지 그런 거 묻는 건데요. 뭐 순서 맞추는 건데 다 다른 거 떠나서 일단 대동단결 선언 나온 게 바로 라번입니다. 라항. 바로 이게 1917년 상하이에서 발표되었던 대동단결 선언인데요. 바로 요 시험 전전에도 나왔듯이 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어떻게 국민이 주권을 계승했다는 그런 주장을 체계적으로 했는지 좀 더 보충해서 보겠습니다. 자, 융희 황제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 즉 경술국지를 말하는 거죠.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 사이 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이니 저 황제권이 소멸한 시점, 즉 한일합방 등 그때부터 즉 민권이 발생한 시점이요. 옛 한국의 마지막 일일은 즉 신한국 최초의 일일이다. 이러면서 바로 이 우리 지문에 나왔던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계승한 날이라는 이렇게 논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지문 다시 한번 마무리 확인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단은 이제 드디어 공화제를 지향한 단체라든지 그런 사상의 움직임들, 대한광복회와 대동단결 선언을 거쳐서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공화제를 명시하기까지 이르렀다. 자, 그렇게 해서 끝맺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28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찾는 것입니다. 선지 1번 대동단결 선언, 제일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대동단결 선언에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입헌공화제를 선포했다. 요건 그대로 맞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될 게 입헌자라고 들어간다고 해서 당연히 그 뒤가 입헌군주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을 만들고 공화정을 하면은 입헌공화제고, 헌법은 이때 군주제면 또 입헌군주제고, 그래서 항상 입헌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늘 군주제가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엄연히 대동단결 선언에서는 국민주권주의 아까 썼고요. 국민주권론을 기초로 헌법 제정하고 또 입헌 공화제 하자고 그랬으니까 바로 입헌 공화제가 되는 것이고, 선지 1번 맞습니다. 그 다음 선지 2번입니다. 군주제 유지가 필요하다는데 이상설과 유인석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즉 역시 이상설 하면은 애국개몽운동가 또는 독립운동가 이미지가 있고, 또 유인석 하면 좀 약간 정반대의 유정척사파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뭐 각자 나름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일단 군주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 선지 3번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망명정부 수립을 추진한 세력, 바로 아까 방금 봤던 삼문단이지 않겠습니까? 삼문단에 바로 유인석 같은 분들, 자, 이런 망명정부 수립을 추진한 세력은 군주제를 선호했다. 그대로 맞고요. 그 다음 선지 4번입니다. 신한혁명당은 신해혁명의 이중혁명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신해혁명의 이중혁명이 뭡니까? 일단 일본에 반대하고 반일, 그 다음에 또 만주족 정부 몰아내서 또 군주정체 전복하자고 하는 것, 즉 반일 플러스 군주정체 정복. 네. 아, 그렇죠. 신해혁명이 추진하는 이중혁명은 반일이라기보다는 이제 만주족에 저항하고요. 일종의 뭐 민족주의적 움직임이죠. 만주족에 저항하고 그다음에 군주정체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여기 특히 군주정체 정복하는 것이 바로 신해혁명이 추진했던 이중혁명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한혁명당은 어떻습니까? 신한혁명당은 여전히 재정을 표방했습니다. 아무래도 독립을 위해서는 독일하고 중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좀 신한혁명당은 군주정체를 정복하다는 주장보다는 재정을 지지했습니다. 재정 표방. 그러니까 신한혁명당은 재정을 표방했죠. 예. 자, 그런 점에서 이 신한혁명당이 이렇게 신해혁명의 이중혁명 내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라 했다고 보면 이건 일치하지 않는 거겠죠. 네, 바로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신의 혁명의 이중혁명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만주족의 지배에 저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군주 정체를 전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공화정을 지향하는 것인데 그와 달리 신한혁명당은 재정을 표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혁명의 이중혁명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라고 했다면 맞지 않는 것이죠. 답 4번 찾았고 선지 5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바로 일문단이 되겠네요. 유교적 전통의 지식인들은 대체로 공화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대로 일문단 그대로 있고요. 바로 그걸 상징하는 키워드가 아까 뭐였습니까? 군민 공치를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임금과 백성이 함께 다스려야 한다. 군민 공치를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답 4번 확실하게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29번을 가겠습니다. 문제 29번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선지 1번 대동단결 선언에서는 아까 맨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황실에서 국민으로 주권이 이양된 셈이다. 즉 황실이 한일 합방을 계기로 해서 주권을 포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이요 주권을 계승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권을 계승. 바로 그러니까 선지 1번이 가장 적절한 거 바로 나왔네요. 근데 좀 약간 깨름직하니까 나머지 선지들 가볍게 보겠습니다.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입헌주의자들은 급격한 변화를 경계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했다. 자, 일단 아까 대한제국 시기에 입헌주의자들 얘기가 이제 이문단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래도 아직도 대한제국 시기에 입헌군주자들 예를 들자면은 이상설 같은 분들이죠. 그렇죠. 이상설 같은 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대한제국 시기에는 여전히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금 설명을 출발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제국 시기가 일단 이문단을 보면은요. 이문단에 일단 국민주권론이 등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가 이 대한제국 시기의 입헌주의자들이 국민주권론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주권론은 인정하는 다만 아직 공화정까지는 생각이 이르지 못하고 국민주권론을 주장하되 다만 군주제는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선지는 바로잡으면 되겠네요. 네. 대한제국 시기 입헌주의자들은 국민주권론을 주장했지만 다만 군주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론 부정하면 틀린 것이고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국민공치론 아까 일문단에 나왔던 것이죠. 국민공치론에서는 군주제, 입헌주의, 국민주권주의, 공화주의의 사상적 혼용을 보인다 하는데 이건 선지 자체에 모순이 있네요. 아니 국민공치론이라고 하는 건 임금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인데 공화주의는 임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선지 요 3번은 선지 자체에서도 모순도가 말이 안 되고 특히 일문단 내용하고도 말이 안 됩니다. 아직 국민 공치 주장한 사람들은 아직 군주제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유인석이 고종의 망명을 청한 것은 국민 주권론 세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했는데 자 아까 유인석이 고종의 망명을 청했다 얘기가 아까 3문단에 있었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고종의 망명을 청한 것은 독립운동을 영도해달라고 이렇게 고종한테 망명을 청한 것이죠. 네. 독립운동을 네. 영도해달라고 고종의 망명을 청한 것이고 국민주권론 세력 예를 들어서 같은 문단에 나온 예를 들어서 이상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런 건 여기 지문에 안 나왔습니다. 즉 지문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선지 4번은 결국 지문으로는 알 수가 없음. 네. 네, 그렇게 해서 4번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까 1번에요. 가장 적절한 거 확실하게 찾았기 때문에 4번도 좀 아리까리 하다 싶어도 그냥 제끼면 될 것 같고요.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이상설은 인민이 국왕의 사물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을 만국의 주된 원인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근데 자, 아까 이상설 나온 문단에 인민 나오고 국왕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주종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이상설은요. 자, 국왕은 인민의 공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종 관계가 바뀌었죠. 인민의 국왕의 사물을 제대로 보좌해야 될 것이 아니고 국왕은 인민의 공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국왕이 그런 인민의 공복이란 그 직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인민의 지위하고 국왕의 지위를 거꾸로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번 답 1번 확실히 정하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30번 가겠습니다. 이제 30번은요. 아까 우리 지문에서 봤던 기억, 신한혁명당 그리고 니은 뭡니까? 니은 대한광복회 서로 공통점 차이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것입니다. 선지 1번입니다. 기억 신한혁명당은요 주권이 황제에게 있다고 보아서 군주제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상설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자 일단 기억 신한혁명당 입장이 뭐 이런 점인지는 나중 문제고요. 자 이상설이요 주권이 황제에게 있다고 봤습니까? 자 이상설은요 어떤 주권론을 주장했습니까? 이상설은 국민주권론을 주장했죠. 네.
자, 이상설은 국민 주권을 주장했지만 다만 이제 황제라든지 뭐 군주제를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상설이 주권이 황제에게 있다고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기억이 쫙 이렇게 해서 신한 혁명당에 대한 것이 앞에 맞고 틀리고 따지고 떠나서 이상설과 입장을 같이 한다. 이것도 선지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상설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군주제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요. 다음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 대한광복회는요 새로운 정부 체제로서 공화제를 지향함으로써 입헌 군주제 즉 군주가 있는 그런 입헌 군주제와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건 뭐 당연히 가장 적절한 거 다 금방 찾았습니다. 선지 3번을 가볍게 보겠습니다. 기억은 니은과 마찬가지로 재정을 부정하고 망명정부의 수립을 지향했다. 그게 아니죠. 일단 기억 신한혁명당은 재정을 부정하지 않고 표방했다고 했습니다. 기억은 재정을 표방했습니다. 재정 표방. 자, 그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1차 대전 와중에서 독일과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독일과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니은, 자, 대한광복회는 기억, 신한혁명당과 달리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까지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자, 기억도 역시, 아까 분명히 질문에 기억도 역시 독립전쟁을 준비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전쟁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니은하고 기억은 공통점이죠. 달리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이용하여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 신한혁명당도요. 일단 아까 1차 대전이 발발하니까 중일전쟁 또 독일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물론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독일이나 중국의 지지를 얻어서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지 5번도 달리가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확실한 거 답 2번 확정지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능검 시험에 잘 나오는 뭐 이상설 선생 인물이라든지 또 대한광복회 같은 단체 또 대동단결선언 같은 발표문 자 이런 거 마침 리트 시험에 반갑게 나왔길래 같이 역사 공부도 겸할 겸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